혼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 혼자 부자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일젤러 장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게스트 없이 저희끼리 단출한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저희 멤버 중에 하나인 시연님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시연님을 일부러 누락한 건 아니고 제 개인 일정 때문에 오늘 맞춰가지고 하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 멤버들의 얘기를 소개할 수 있어서 기대되는데 또 잘 준비하셨어요? 네, 그냥 뭐 늘 하던 얘기라서 하긴 하는데, 이 제 얘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슬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뭔가 제가 하고 싶나 봐요. 근데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뺐고, 그냥 제가 담담하게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왜요? 사람들이 막 방황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방황 끝에 성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셨군요. 네. 예, 뭐 그래도 우리끼리 있으니까 뭐 그간 못 내냈던 뭐 캐치업 좀 할까요? 두 분 그쵸. 네. 좋아요.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요즘 병주님 어떤, 예, 저는 그 AI 기업 강의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 AI 실무 활용계 1타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구독자님들이 제일 원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컨텐츠도 그런 쪽 좀 더 만들고 있고 맞아요. 강의도 그런 쪽 하고 있는데요. 또 거기서 또 배우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1인 기업 쪽의 얘기도 또 하고 싶은데 지금은 일단은 챗GPT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병주님 유튜브가 잘 됐어요. 예. 단숨에 구독자가 한 4,000명? 막 오르지 예, 않아요? 예, 맞아요. 지금 8.2만 명 됐습니다. 네. 오, 대단합니다. 데이터 분석 챗GPT 그 유료 강의급 영상을 올려서. 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GPT-S 거의 유료 강의급. 솔직히 그것도 데이터 분석도로 치면 GPT-S도 그렇고 제가 알려드리는 게 웬만한 강의보다 나을 것 같은데 네.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최근에 저도 좀 AI에 좀 관심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 봤어요. 동화. SNS에서 AI. 막 그런 얘기 올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잘 되더라고요. 반응이 좋아요. 아, 사람들이 궁금해요. 예. 저는 그게 너무 웃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한가요? 라고. 네. 도치님이 쓴 줄 알았거든요. 네. 내가 이런 글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습을 시켜갔거든요.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설명을 드리면, 제 글 한 100개 정도를 넣어놨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내 이야기를 한번 재구성해봐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나오는 거인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학습은 잘 하는데, 뭔가 좀 마음에는 들지 않아서, 좀, 문체를 좀 바꾸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나올 수야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그 글에는 이제 제 진정성이나 어떤 파워, 에너지가 없어서 좀 고민이 되긴 했었습니다. 네. 좀 짧은 글은 더더욱 그런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긴 글은 좀 괜찮은데 뭐 네. 카피라이팅이나 그런 것들 준수하게 나오는데 좀 아쉬운 느낌 드는데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르니까 조씨님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들을 보면은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공부를 더 많이 깊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같이 파보시죠. 네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네. 시연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계속 똑같은 일을 하긴 했는데, 그 릴스 관련 챌린지를 이제 끝나고 2기를 모집을 하는 중이고 1기가 생각보다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이 너무 감사하다. 이분들한테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번 주 일요일에는 오프라인 모임을 하기로 했고 네, 그 모임 비용은 그냥 제가 다 대고 그냥 감사 표시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릴패클이다. 네. 클래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릴스 한 달 동안 해봤는데 진짜 겁나 빡세게 했거든요. 네. 본업이 따로 있고 네. 그리고 이거 그냥 진짜 가볍게 스터디하려고 만들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되게 부담감을 갖고 했는데, 그래서 조씨님이 그 예전에 이런 거 챌린지 하시면서 네. 코드 운영하시면서 힘들다는 얘기 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그 80명 정도 오셨던 네네네. 거죠? 근데 그분들을 다 한 달 동안 했는데 주 1회 강의도 하고, 그죠? Q&A도 하고 운영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혼자 했다는 거잖아요. 다. 맞아요. 너무 네. 다 혼자 해서 힘들었습니다. 저도 3기까지는 거의 다 혼자 했긴 했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거 연속적으로 하면은 나만 하질 않아요. 그럴 사람이.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뭐 80명이나 유료 신청을 해줬다는 것에서 되게 좋은 씨앗을 발견하셨군요. 네네, 되게 감사하고 이걸 더 잘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생산자로서도 좀 인이 백이신 것 같아요. 꾸준하게 좋은 콘텐츠 잘 발행하시더라고요. 이거 조씨님 덕분입니다. 조씨님 옆에 있으니까 자꾸 뭔가 만들게 되는
되는 거예요. 아, 좋네. 네. 아니 하루에 슈폰글을 2개씩 올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뭐 올렸지, 밤에도 갑자기 올리지, 릴스도 올리지. 장난 아니에요. 요즘 완전히 팩토리예요, 팩토리 진짜. 네, 말 그대로. 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노하우까지 한번 흡수해 보시죠. 네, 오늘 주인공은 시연님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진행되나요? 오늘 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이제 하는 일, 현재 하는 일 먼저 소개를 하고 제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말아먹고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께 제 고민, 중요한 고민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사실 정말 저도 워낙 하시는 일이 많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저도 사실 몰랐는데 오늘 정리 한번 해주시죠. 구독자님들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너무 다양한 일을 한다는 건 너무 문제고 그래서 많이 쳐내고 있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우리 시연님의 현재 하는 일 소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주로 돈을 버는 일은 마케팅이랑 영상 외주 1인 에이전시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릴스팩토리 클럽이라는 이제 고객들이라고 할까요? 고객들이 하면 그래서 B2C 대상으로 같이 한 달에 8개 챌린지, 릴스를 만들어보는 챌린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2019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 5년이 넘었거든요. 법인 기준으로. 근데 아직 막 성공까지 근처까지도 아직은 못 간 것 같고 되게 많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되게 요즘에는 그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2019년도 정도의 사업을 시작한 제 또래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분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약간의 서로의 시기 아니면 뭔가 질투 같은 것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동료같이 서로 응원해주고 그리고 그래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래 응원한다. 약간 이런 에너지가 서로에게 느껴지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끼리도 잘 지내는 것들을 되게 저는 신기했었거든요. 처음에. 네, 근데 이게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동료애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갓 6개월 정도 된 상태인데 저걸 5년을 했다는 게 진짜 존경스럽네요. 진짜. 그냥 멋집니다. 하다 보니까 5년이 된 거. 요즘은 그런 그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 마이크로 사스를 좀 만드는 활동들도 쭉 꾸준히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은 요즘은 안 하시나요? 그것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거 아픈 손가락인가? 아니요. 그거는 조금 더 가볍게 저희 오랫동안 같이 일해왔던 개발자 친구랑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미팅해서 진척사항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엔잡러 김시현님의 그런 본격적인 커리어 스토리로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게 뭐부터 시작을 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제 이야기를 대학생 때 시절부터 가볍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지금 돌아봤을 때 제가 지금 87년생이니까 37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랬을 때 나의 인생에서 어떤 게 좀 나한테 도구로 작용했을까 그런 걸 좀 돌아보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작년쯤에 돌아봤더니 초년에 했던 작은 사소한 성공들이 저한테 좀 독이 될 수 있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대 초반에 주식을 했는데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한 4천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미쳤어요, 진짜. 머리가 완전히 뭔가 난리가 나가지고 너무 거만해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속도로 간다면 한 30 전에 20억을 찍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삼성증권 전화해가지고 20억 어떻게 불리는지를 계속 물어봤어요. 좀 있으면 20억 생길 것 같으니까. 정말 순진했네요. 맞아요. 약간, 그 네. 친구들한테 막 계속 책 사가지고 선물하고 막 뭐 선물하고 우리 이제 같이 성공하자. 내가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다 친구들 입주시키겠다. 막 이런 얘기 하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20대의 팩이네요. 맞아요. MBTI FP인가요? 예. 오케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저게. 이거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여튼 이때 좀 너무 초년에 그냥 분에 넘치는 성공 같은 것들을 맛본 다음에 저는 인생이 되게 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때 즈음에. 그러다가 저는 처음에 이제 06학번 그때는 부산에 있는 부경대라는 걸 다니고 있었는데 부경대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기계공학과로 입학을 했었고 근데 학교에 별로 흥미가 없었고 왜냐면 저는 춤 동아리를 했었는데 춤추다가 학점이 다 학고가 떴거든요.
그때는 학교가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된다는 선배님들의 무슨 말들이 이상한 말들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낭만의 시기였죠. 이제 낭만적이었죠. 아주. 춤을 췄다고요? 네, 춤을 재밌게 췄고 아, 그렇구나. 브레이크 댄스 뭐 그런 걸 했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지금도 손목과 무릎이 네, 남아나지 않았었던. 아, 네. 뭔가 운동 배경에 대한 뭔가 배경이 확실히 있네요. 운동을 잘하시니까요. 그래서 재밌게 했었어요. 네. 네. 여튼 그래서 뭔가 그냥 인생 되게 재밌다.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이제 학교를 자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도 낯섰고 그리고 학교에 그렇게 뭔가 배운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자퇴를 했는데 사실 집에서 몰랐거든요. 자퇴를 하고 저는 이제 군대에서 글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군대에서 책을 엄청 읽었거든요. 너무 심심해서 지극한 심심함 속에 한 책을 100권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글을 쓰고 페이스북은 아니요.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에다가 일기장을 막 이렇게 싸이월드 썼는데 다이어리. 맞아요. 애들이 되게 좋아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글 쓰는 일 해야지 이러고 자퇴한 다음에 출판사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일을 바로 할 수 있을지. 네.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한 생각이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다시 자퇴를 했다. 근데 우리 엄마가 엄청 무섭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졸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저한테 좀 충격이었어요. 오. 그래서 나중에 한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대학을 다시 가면 안 되겠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부산 사람이시고. 네, 저도 고향이 부산이어가지고 예. 저 우리 엄마 그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예. 그래서 대학을 가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럼 다시 갈 거면 어떡하지 하다가 수능을 그냥 다시 치자고 생각했어요. 편입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편입으로는 서울대는 못 가겠구나. 근데 수능으로는 서울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당연히 저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고 그냥 공부를 별로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여튼 그래서 수능을 다시 쳤고 6개월 정도 공부를 해서 네. 이제 부산대랑 경희대를 썼거든요. 근데 부산대 예술 쪽에 붙었고 경희대는 국제 캠퍼스 쪽에 썼어요. 그 약간 경희대가 그때 제가 수능 쳤을 때가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라면 뭔가 서울 쪽도 갈 수 있었는데 네. 엄청 낮아졌더라고요. 엄청 뭔가 경쟁률이 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밖에 못 가네 해서 일단 썼는데 그래도 부산에 있는 것보다는 그냥 수도권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네,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네. 이렇게 올라오게 됐고 그때도 인생 되게 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 노력이 별로 대단한 노력도 아니에요. 근데 네. 주식하니까 몇 천만 원 버네. 그리고 네. 나 수능은 6개월밖에 공부 안 해봤는데 상위 9%는 되네. 그리고 뭐 취업 준비 안 해도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인생이 진짜 어렵진 않구나. 이런 식의 뭔가 잘못된 사고 흐름이 됐고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메타인지가 되게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저는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좀 독이 됐던 것 같고 이제는 아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까지 엄청난 막 상위 1%, 0.1%까지는 가보지도 못했는데 어느 정도의 성공에 되게 만족을 심하게 했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그럼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면 취업을 하신 건가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는 게 대학교 저는 시각 디자인과로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졸전도 되게 재밌게 잘했는데 그 교수님이랑 트러블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트러블이어가지고 어쨌든 트러블이 있어서 그분이 저를 유급을 시켰는데 저 말고도 6명이 유급이 더 됐거든요. 저 진짜 신고하려고 했었어요. 특이한 사람이네요. 그렇게 한 경우는 없는데요. 좀 이상한 케이스였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더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튼 어떻게 하지 되게 막막한 상태에서 제가 대학내일이라는 잡지사에 학생 때부터 리포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팀장님께서 새 팀을 만드는데 에디터로 오지 않을래?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 디자인과 졸업장이 없으면 디자인 그 회사에 못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를 뭔가 그냥 허비할 바에 잡지사를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잡지사도 연봉을 많이 줬어요. 원래 잡지사 연봉도 낮거든요. 근데 대학내일 연봉은 좀 높은 편이었어요. 지금도 대학내일 연봉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제가 가려고 했던 디자인 회사보다 한 1,00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네. 아마 조씨님은 아시겠지만 디자인 회사들은 되게 연봉이 낮잖아요. 짜죠. 엄청 최저 시급이죠. 처음에. 맞아요. 네. 거의 막 2,000, 2,200 막 이렇게 받고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1,000만 원이나 더 주네? 그래서 그냥 일단 여기서 2년 정도 일을 해봐도 좋겠다. 나는 원래부터 잡지를 이제 만들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재밌게 일을 하면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지금도 저도 돌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뭔가 빨리 실증을 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잡지사 들어가서 글을 열심히 쓰기도 했지만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영상을 처음 시도를 했어요. 2016년도 정도에 했었고 그 당시에는 영상을 하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팀장님이 영상도 우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마디 해주셔가지고 그럼 제가 배워서 해볼게요 해서 팀에서 카메라 사달라고 해서 그때 열심히 영상을 처음으로 배워서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 이후에 영상이 제대로 무르익기 전에 저는 퇴사를 하면서 뭔가 영상으로 뭔가 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부터 2년 정도 더 다니고 뭔가 다른 일을 좀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잡지사를 1년 반 정도 다니고 그러면 뭐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디자이너로서의 그 경력이 좀 붕 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대학원을 그냥 한번 가볼까? 약간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학원 알아보니까 또 그냥 일반 디자인 대학원은 제가 원하는 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아트를 해야겠다. 근데 그 당시에 원하는 게 뭐였길래? 그 당시 제가 졸업 전시에서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해서 그 네. 빔 프로젝터를 가지고 네, 빔을 쏘는 게 그 당시에 약간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때 거의 한 2달 정도를 독학을 해가지고 한 600시간 정도 들여서 졸전을 했거든요. 졸전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졸전도 제 전시물이 가장 크게 가운데 박혀 있었고 그래서 이걸 다른 데도 전시하자 막 그런 얘기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잡지사로 가니까 이게 너무 끊긴 거예요. 그럼 비슷한 걸 할 수 있는 대학원을 가야겠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 대학원 몇 개를 알아보고 그 중에 하나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 미디어 아트를 또 꿈꿨던 거군요. 네, 제가 했었던 원래 거는- 학부 때랑 대학원 때는요. 맞아요. 근데 미디어 아트라는 그 장르는 사실은 몰랐고 네. 뭔가 시각적으로 좀 멋있는 걸 해보고 싶다. 네. 그런 거였어요.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디자인과에 있다 보면 그런 것들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제 주변에도 확실히 전 디자인과 다니다 보니까 지금 미디어 아트를 아예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도 있어요. 디렉터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지금 어쨌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약간 범위 카테고리가 주변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부 시절에는 무조건 우리 학교 정도 나왔으면 무조건 다 대기업 가야지 뭐 이런 학풍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있고 미디어 아트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당시까지 저는 그 2011년쯤에 이제 일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때쯤 그 나오던 게 아이폰이고 카카오톡이 붐이 되는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당시에 최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모바일 붐에 우리나라에. 근데 그런 뜨는 직업은 별로 없었고 다 이제 학교 내에서는 아직도 그 제품 디자인이라는 그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포커스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제품 디자인 잘하면 취업한다더라. 그래서 렌더링 잘하고 스케치 잘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디자이너로 똥똥거리면서 할 수 있어라는 그런 그 저와는 다른 길의 어떤 학풍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저도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결론 초점은 뭐냐면 어쨌든 그 주변의 영향을 맞아.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10대, 20대는 아무래도 자아가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영향을 잘 받는 것 같은데 요즘같이 이렇게 외부 자극이 많고 세상이 급변하는 데에서는 정말 균형을 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근데 저는 생각보다 저는 제 인생에서 남 얘기를 그렇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씨님은 원래 약간 저도 느끼는데 좀 파워 J고 약간 네. 독고다이 성향이 있었다면은 네. 우리 시연님은 파워 P고 완전 갈지자 커리어를 맞아요. 가버렸는데 네. 두 분이 각자의 관점에서 지금 20대에게 뒤 후반부에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고정해야 되겠죠? 20대 부라면. 그래서 계속 해보시죠. 네. 조언을 먼저 하시나요? 네네. 조언이요? 지금 뭐 조언은 얘기할까요? 후반부에 하려고요. 후반부에. 후반부에.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대학원에 가서 저는 진짜 운이 너무 좋게 교수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진짜 너무 감사한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논문도 재밌게 쓰고 했는데 어떤 걸 공부를 하려고 했냐면 처음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를 물감으로 쓴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들고 싶었죠. 저도 한때 빠져봐서 압니다. 네. 그리고 마침 저희 담당 교수님이 전공 그 담당 랩 교수님이 이쪽에서 엄청난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 제일 유명한 잡지, 그러니까 뭐 그런 MIT 프레스 같은 그러니까 레오나르도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네, 미디어 아트에서 거기서 표지도 한 적이 있으시고, 그래요. 네, 진짜 엄청 실력 있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인성도 너무 좋으시고 그분 덕분에 뭔가 데이터 시각화 관련된 거를 좀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데이터
데이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AI를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AI 공부도 그때 같이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시도 하고 그 아트센터 나비랑 같이 전시도 하고 뭔가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좀 너무너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전 세계에 한 200개에서 전시 초청을 받은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전시의 비용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 쇼핑 비용만 받아요. 네. 그 작품에 대한. 네네. 근데 또 미디어 아트는 그 구매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예쁘지 않은 작품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회화랑 되게 다르게 그 개념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정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팔기가 되게 어려워서 전시만 많이 해야 되는데 전시로 돈을 아예 못 벌어. 그리고 그 유지보수 비용 계속 들어가. 보통 전시를 그걸 하면은 이제 부자들이 사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건 그 미디어 아트는 잘 안 사가나 보네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어쨌든 지금 생각해보면 유명세가 있어야지 그 작품도 팔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회화라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도 이제 시각적으로 좀 강력하고 훨씬 더 임팩트 있는 것들이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가구 시장이랑 조금 다르네요. 가구는 조그만 그 목수들이 손으로 핸드메이드로 잘 만들어도 되게 잘 팔려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버는 그런 분들이 목수계에서는 상당히 또 많거든요. 맞아. 네, 근데 미디어 아트는 약간 그런 건 거리가 먼가 보네요. 그렇죠. 오히려 정말로 인플루언스에만 초점이 가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작품을 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전시를 엄청 많이 하고 네. 자기 돈 들여서도 전시를 해야 되는데 자기 돈 들여 전시를 하려면 몇천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을 보고 좀 좌절을 했고 그리고 뉴욕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런 그 책을 보게 됐는데 네. 49명 중에 47명이 투잡, 쓰리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뉴욕이 아니어서 시장이 작아라고 생각을 했으나 아니었다. 그냥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의 아티스트들도 투잡, 쓰리잡, 트럭을 모은다든가 네. 그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아티스트는 돈을 못 벌겠구나. 그때 되게 뒤늦게 알았죠. 저도 되게 생각 없이 그냥 이런 중요한 선택들을 많이 했어요. 자퇴를 그냥 하고 회사를 그냥 하고 되게 저랑도 패스가 비슷해요. 저도 카이스트의 문화경영대학원 그런 데를 가고 싶어서 네 거기도 그런 비슷한 과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지원하고 사실 저도 대학원을 가려고 많이 노력했었어요. 여러모로.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학비를 이제 못 대준다는 쪽으로 가서 취업으로 저는 간 거였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걸 하는 과가 은근히 있어요. 국내에 되게. 그런데 그렇죠. 네. 맞아요. 서강대, 중앙대, 카이스트 이렇게 세 군데가 좀 대표적이거든요. 서울대까지 해서. 맞아요. 네, 그런 예술가들이 이제 고난이 시작됐거든요. 진짜 너무 좀 현타가 크게 왔고 네. 너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돈 어떻게 벌지 생각 못했고. 그러니까 대학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잘 알아보고 가면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할 수는 있어요. 풀타임으로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좀 괜찮았는데 어떻게 돈 벌지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알았죠. 대학원에 나온 사람들은 학자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맞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도 좀 있긴 있었죠. 사실 취업을 다시 할 수는 있었으나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학부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미 30이 넘었었고 네. 뭔가 신입으로 저를 뽑아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사실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그냥 여담이지만 그 사업하고 하실 때 저한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인연이 시작된 건데 저는 그때 처음 받고 이제 사업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당연히 저보다 동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온부 방송을 한창 했을 때도 저보다 동생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와이프한테도 시연은 솔직히 죄송한데 우리끼리 있을 때 시연이는 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나중에 밥 먹으면서 87년생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좀 왜소한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리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아무튼 사업 얘기로 가시죠. 네네. 이전에 이제 AI 얘기를 잠깐 했는데 AI를 살짝 이제 맛만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공부할 때 2017년도였고 국내에서 공부하는 데가 모두의 연구소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300만 원 내고 등록을 했고 한 학기 정도 이제 공부를 같이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나왔던 논문 다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논문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별로 이제 발전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때 제가 근데 판단을 잘못했던 거는 이거 하드웨어가 너무 늦게 발전하는데 이거였어요. 연산 속도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건 내가 지금 수학을 다시 또 공부할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늦은 것 같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전시로 했던 게 지금 나오는 그 젠 AI예요.
제너러티브, 이미지 제너러티브 가지고 전시를 했었는데, 딱 그 기술이 지금 이제 하드웨어가 많이 발전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비즈니스화가 됐던 거거든요. 이게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네. 이때 공부를 조금 더 오랫동안 잡고 있었으면, 뭔가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튼 대학원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던 기억이고, 그리고 그 대학원에서 지금 이제 남았다는 그런 지식을 본다면 그 전공 지식은 남아있진 않은데 영어 논문을 많이 봤던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인생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고 과거의 경험이 또 커넥팅 다처럼 이어지는 거니까 AI라고 하는 큰 기회를 놓치신 게 돌아보면 아쉬웠겠지만 맞아. 지금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뭘 파셨다고. 맞아요. 네, 들었어요? 이게 그 대학원생이 되면 그 대학원 개그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심슨에서 나오잖아요. 대학원생을 너무 욕하지 마렴.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야. 뭐 이런 밈 같은 게 되는데 자존감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네. 진짜 한 2년 동안은 레벨만 있고 사람들 그들만 만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저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머리가 긴 거거든요. 사람은. 그랬군요. 네. 그때 스타일이 네네네.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아, 그 전에 머리가 짧았어요. 네, 계속 짧았어요. 네, 지금 병준님 정도 된 머리 스타일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구나. 네, 그냥 사람 안 만나니까 머리나 기를까? 이러고 머리 길렀는데. 여튼 그렇다 보니까 네. 모두가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진짜 네. 좀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맨날 논문만 보고 미디어 아트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 하니까 조금 그런 것 같다. 네, 그래서 네, 갑자기 테이블 위에 이제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양말이나 팔아볼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고양이 양말을 만들게 됐고 이게 3,000만 원쯤 팔았거든요. 이게 너무 잘 팔렸어요. 근데 그때는 재밌다 이러고 끝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 재밌게 안 하고 좀 제대로 팔았으면 돈을 좀 벌었을 것 같다. 고양이 양말이요? 예, 그러니까 고양이 그 자수가 들어간 양말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냥 공장 가서. 디자이너들이니까 아마 네. 뭔가 그냥 약간 자기의 직접적인 전공은 아니지만 뭐 예쁘게 그냥 만들어서 만든 거 그냥. 공장 가서 그냥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요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발주 수량 있고. 그럼 어디에 파셨어요? 텀블벅에 올렸는데. 텀블벅. 엄청 많이 팔렸어요. 아, 그래요?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구나. 네, 맞아요. 오,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하죠. 네네네. 근데 진짜 이때도 다 그냥 대학원생들이 막 석사 한 사람들이었는데 네. 고양이 양말 만들려고 되게 재밌게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이하다. 되게 결이 맞으셨네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네. 저 되게 인생 좀 만족도가 높기는 해요. 그냥 하고 싶어요.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게 한 점으로 모이진 않았다.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네, 더 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다들 사실 이게 본업도 아니었고, 그냥 진짜 재미로 한 거였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때 자본금 같이 한 150만원씩 모아가지고, 네. 양말을 한 2,000켤레 만들어서 팔았죠. 근데 지금 저한테 한 1,000켤레 남아있어요. 근데 한 5,000켤레 만들었어요, 총. 그래요? 네, 그래서 한 4,000켤레 팔았습니다. 집에 있어요? 네, 집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배포하세요.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 혼자 네, 무슨 나중에. 공식부츠 고양이는 양말입니다. 고양이 양말. 네, 그리고 이름이 양말이거든요. 양말. 네. 맞네. 그래서 양말로 시작한 거예요. 그냥 테이블에 있다가 누가 말을 한 거예요. 고양이 양말이면 양말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근데, 대박. 이렇게 돼가지고, 만들어볼까? 이러면서. 이름빨이 컸다. 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스케치 한 다음에, 옆 연구실에 있는 일러스트 잘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네. 해가지고, 고양이 자수로 맡길 건데, 좀 10만원에 좀 해달라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 그러면 본격적인 사업 맛을 그때 보신 것 같은데 그때부터 맞아요. 사업을 실제 시작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라는 거는 진짜 돈 안 되니까 제가 돈을 못 벌 수도 있으니까 이런 오히려 좋아 이것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너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제가 어쨌든 아트 쪽에 있었다 보니까 만들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갈증이 있었던 거가 네. 예술가들의 그런 작업 노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 예술가 작업 노트를 전시했던 팀버튼 전시에서 영감을 좀 얻었는데 팀버튼은 전형적으로 약간 저도 스켈레톤 맞아요. 같은 그런 걸 전시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이 전시회 갔었는데. 저희 동시대 때 또 같은 전시를 봤다.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좀 궁금하다.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름 만들었죠. 노티크라는 이름을 그때 만들었고 유니크한 노트가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게 됐는데 그때 처음에 시작도 잘 됐던 거는 그 GS 샵에서 사회적 기업가 약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목적이 좀 옅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그 지원 사업 같은 걸 했었는데 네. 그때 그 1기였나 제가 돼가지고 한 300만 원인가 5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트리거가 돼서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 예술가 노트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돈도 안 되겠고 만들기도 어렵겠다. 사실 돈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좀 다른 걸 해야겠다.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게 지금의 클래스 101이 하시는 그런 거였어요. 그 지식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웨비나란다. 그 오프라인 세미나 진짜 좋은 게 많은데 네. 이거 영상으로는 기록이 안 되네? 이게 저의 페인 포인트였어요. 그 당시 그냥 컨퍼런스 좋아하니까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거 왜 VOD로 안 팔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그때로 돌아갔으면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는 잘못된 선택을 연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이 뭐냐면 이제 대학원에서 만난 사람들 위주로 팀을 꾸렸거든요. 이제 근데 그분들은 사실 비즈니스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제가 이 팀에 필요한 역량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았다 보니까 그냥 개발하실 줄 아니까 같이 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사실 그걸 만들려면 개발자도 중요하지만 뭐 여러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제가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렸던 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포인트였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쨌든 7명을 모았어요. 그때 돈을 못 들였고 그냥 7명 우리 재밌게 해보자 하면서 7명 모여서 매주 모여가지고 막 회의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저는 신났죠. 뭔가 돈도 이제 좀 모아뒀던 돈을 이제 써야겠다. 돈 쓸 생각에 신이 났고 영상 장비를 한 2천만 원치 샀어요. 먼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샀고 콘텐츠를 막 찍기 시작을 했어요. 그 강의도 찍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오프라인 세미나 같은데 제가 이거 무료로 다 찍어드릴게요 해가지고 영상을 엄청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동안은 이제 거기에 돈과 시간을 다 써놨는데 제품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웹페이지가 안 나왔어요. 왜요? 그 친구들이 개발자이긴 했는데 너무 초보 개발자였고 웹 개발자가 아니었고 네. 그땐 개발자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웹 개발자가 아니었어. 맞아. 그래서 그 웹 개발 그 지식을 배운다고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써가지고 예상했던 시간보다 늦은 게 아니라 아예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네. 나올지.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됐었죠, 사실. 어. 이게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갖고 있는 돈을 많이 썼어요. 많이 거의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 그때는 그래서 좀 멘탈이 좀 무너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일도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내 본업을 하면서 이 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좀 챙겨주고 싶으니까 돈을 네. 그래서 월 한 최소 500만 원은 벌어야겠다. 그래서 2잡, 3잡을 뛰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한 6개월 정도 한 2-3시간씩 자면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식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려고 영상 장비도 다 사고 개발자도 어느 정도는 좀 같이 하고 팀을 꾸려서 이것저것 했는데 제품이 안 나오고 영상을 올릴 때도 없고 하다 보니까 판매를 아예 못한 거. 아예 못했죠. 네. 그런데 외주를 또 뛴 거예요, 따로? 네, 외주를 뛰었어요. 그래, 뭘 하셨은 거예요, 그때? 그때 영상 외주를 위주로 했고. 영상 외주? 네네네. 그 되게 감사한 어떤 형님께서 제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네. 영상 프로덕션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럼 뭐 일을 좀 줘볼 테니까 해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 덕분에 그래도 돈을 좀 벌었어요. 생계를 어쨌든 그쪽으로는 유지를 했던 건데. 네네네. 근데 그러면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일도 맨날 하고 그랬는데 왜 멘탈이 무너진 걸까요?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을 못 자서. 네, 이게 제가 줄일 수 있는 게 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때 제 목표가 일주일에 20시간 자는 거였거든요. 진짜 조금 잔다. 너무 조금 잤어요. 근데 나 운동도 3일 맨날 자는 1시간 거네. 반씩 하긴 했어. 몸이 못 버티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입안에 그 염증이 있잖아요. 구내염이 그냥 진짜 6개월 내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라도 그러니까 뽕에 좀 취해 있었던 거죠. 약간 중독자 같이. 네. 그래서 이 노티크의 지식 창업 버전은 출시가 됐나요, 제품? 아니요, 출시가 안 됐어요. 이게 출시가 안 됐어요.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네, 근데 제가 그때 멘탈이 나가가지고 진행을 못 했어요. 안타깝다. 지금의 실패 원인은 뭐 같아요? 그때 지금 실패 원인 사실은 사업 놀이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사업 놀이? 네, 그러니까
한다는 그 느낌에 좀 많이 취했던 것 같고 네. 실제로 제품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해야지, 나 영상 열심히 찍어야지, 약간 그렇게만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의 수장인데 어쨌든 그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 한 건 아니지만 네. 그거 예측을 하든지 뭐 네. PM이 있든지 뭐 그렇게 써야 되는데 지적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예, 하고. 근데 저도 사실 모른 척 한 거죠. 예, 그렇군요. 모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그 사업의 우선순위에 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고객이 진짜 큰 문제인가. 맞아요. 그거를 정말 작게 만드는 게 제일 최우선인데 사실 그것보다도 뭔가 이렇게 팀을 구성하고 뭔가를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썼던 게 사실 초보 창업가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실수를 그냥 그대로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좀 더 나이브했죠. 엄청나게 나이브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진 것 같고. 그 열심히만 한다고 사업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진짜 열심히 하셨잖아요. 맞아요. 엄청 열심히 했죠. 네, 뭐 어떤 걸 배우신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실 제가 진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를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과정에 취해 있었던 게 좀 과정에 취해 있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사업이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이런 맞아요. 마음에 맞아요. 취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전략을 세웠던 이유는 나름대로 그래도 근거는 있었는데 네. 그 당시는 시장에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나의 성실성을 보여주면 누군가는 투자를 해주겠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들었던 조언들이 다 맞는데 제가 못 들은 게 많은데 뭐냐면 이런 거죠. 그 막 우스갯소리로 이런 거 있어요. 카이스트생 3명 데리고 오면 3억을 준대.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당연해. 나 같아도 3억 주겠어.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런데 저는 아직 카이스트생들은 못 불렀고 그러니까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부르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뭔가 나의 진정성 같은 거를 어필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다시 돌아오면 만약에 제품에 그 뛰어난 사람들이 필요해. 그럼 그 사람들 데리고 오기 위해서의 행동들을 했을 텐데 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건 내서 그냥 해보자. 이런 식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저한테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흔히 하는 제일 많이 하는 맞아요. 실수죠. 네. 맞아요. 그냥 제일 많이 그냥 그 고객과 시장보다는 내 것에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네. 그걸 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환경상 주어진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뭐 그런 거 그리고 그냥 딱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의 가치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게 그냥 반면교사. 근데 아직 그 실패담 지금 3분의 1밖에 안 왔거든요. 근데 이 실패 금방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좀 많은데 한 번 더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고 예. 이제 네. 실패담 끝내는데 그래서 길게 해요. 길게 해도 돼요? 네, 네. 이게 너무 뭔가 불쌍한 느낌을 줄까봐 했는데 근데 네. 저는 사실 이런 얘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좋아요. 전 너무 좋아요. 맞아. 그리고 이것도 말한다고 도움이 또 빡 되진 않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냥 근데 진솔한 실패담에서 오히려 더 성공담보다 배우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부담 없이 하세요. 네. 그게 잘 되면 좋겠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잘 안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그 당시에 빠져들면 남의 말 좀 잘 안 듣긴 하죠. 맞아요. 그럼요. 잘 안 들려요. 지금 조씨님이 잘 들어주시는 이유는 지금 이제 겪고 있는 문제에 되게 아주 집중해서 풀고 있으시니까 네. 거기에 접목시켜가지고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많이 들려주세요. 그래서. 네네네. 네, 다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로 예. 이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니까 회복이 좀 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그냥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도 연락하는 교수님이 경희대 교수님 중에 철학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 영향도 좀 받고 해서 철학 책 읽고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유력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 뭐야 이거 2000년 전에 답이 다 나와 있네. 이거 질문에 답변만 잘하면 인생이 그냥 탄탄대로네 이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팔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구나. 이름 바꿀까 막 고민하다가 이것도 뭐 유니크한 노티니까 노티크 그대로 일단 가고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더 크게 망했고 왜 망했냐 하는 걸 빠르게 또 설명을 드리면 비슷한 결정을 했어요. 뭐냐면 이 질문을 판다는 건 사실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네. 사실 질문이라고 하면 그런 뭔가 노트를 판다든가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좀 유명한 사람들의 질문을 팔자 이거였고 근데 그렇다고 엄청 또 유명한 사람을 섭외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질문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통은 인터뷰이가 질문을 받잖아요. 근데 인터뷰 질문을 받지만 제가 이제 당신에게 원하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했던 질문 하나를 좀 뽑아주시면 좋겠다. 네. 라고 하니까 그 소통 또한 약간의 어렵죠. 어려웠어요. 제가 질문을 하는 거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반응하시는 분이 많았고. 네. 근데 여하튼 그 좀 신선한 컨셉이긴 하니까 재밌게 참여해 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되게 뽑았고, 그럼 그 질문들을 우리가 팔리는지 일단 테스트를 해보자. 네. 저번엔 안 했으니까. 그래서 와디즈에 올렸어요. 아. 질문책을 빠르게 만들었어요. 네, 되게. 네, 그래서 네. 빠르게 만들어서 팔아봤더니 한 770만 원 정도 매출이 네,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수요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내가 진행했던 게 이 기회를 봤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 당시에 100일 프로젝트를 하는 그 카카오에서 하는 네. 플랫폼이 있었거든요. 100일 동안 뭐 습관 형성을 같이 하자. 근데 거기에 제가 1일 1질문 드릴 테니까 답변 같이 써보시죠.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1000명이 모였어요. 오. 한 2주 만에. 그리고 1등이 됐어 계속. 유명인들도 많았는데 그냥 저희가 1등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질문 진짜 이거 완전히 됐다. 그래서 예쁘다. 네. 겁나 열심히 만들었죠. 또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때는 제품을 내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제품 못 냈잖아요. 네.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제품 낸다. 그래서 제품을 냈거든요. 오래 걸렸어요. 훨씬 오래 걸렸어요. 원래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어떤 제품이에요? 그 가입시키고 구독제였고요. 아. 유료 질문을 우리가 보내주겠다. 앱이에요? 외부로 했어요. 웹으로? 네. 외부로 해서 가입하고 그 사람들끼리 질문 주고받고 그런 네. 걸 하자. 그래서 그때 되게 굉장히 놀라웠던 포인트는 그 홈페이지가 로컬보다 더 빨리 뜨는 정도로 최적화를 완벽하게 마치고 네. 그리고 모든 데다 그런 뭔가 앰플리튜드 같은 거 코드 다 심어가지고 네, 이벤트 우리가 트래킹 다 했고. 이벤트 다 받자. 데이터부터 다 보자. 네. 그래서 진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여튼 그렇게 했으나 저희 의도했던 그 구독이라는 비즈니스 모델로는 단 한 명도 사지 않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해서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대화로 팔아보자. 그래서 그때는 한 10명, 20명 정도씩 이제 모아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서는 네. 그럼 여기서 그냥 사실 기회를 봤다기보다는 일단은 고객을 만나보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풀었는데 그래서 스튜디오도 구하고 오프라인 모임 그 공간을 차렸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도 터지면서 오프라인 모임 못하게 됐고 그래서 그럼 이것도 어떡하지 이러다가 접어야겠다 해서 접었죠. 그래도 꽤 사업처럼 했네요. 그때 맞아요. 두 그때는 번째는. 사업처럼 네. 했어요. 네. 사람도 모았고, 맞아요. 유저도 모았고, 맞아요. 제품도 내놨는데, 맞아요. 수익이 안 됐다. 맞아요.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릴스에서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하신 거구나. 그럼요. 그렇구나. 확실히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쵸. 네. 근데 그 얘기도 사실 한 실패를 해본 사람들한테는 좀 와닿는데 네. 처음엔 안 들리죠. 맞아, 안 들리죠. 네네네. 맞습니다. 사업은 저도 지금 그나마 오래 안 했지만 느끼는 건데 이제 맞아가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제일 빠르죠. 네. 맞아요. 사람도 그 정도로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에고가 있는 사람 남들 말 안 듣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같고, 맞는 대로 맞으면서 배우는 건데, 다만 그 실패를 좀 작게 하자. 실패 피할 수 없으니까, 실패를 작게 하자. 이게 그냥 우리 컨텐츠가 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조언을 또 추리자면 그런 것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보통은 아니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에이 실패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그러니까 막 그런 느낌. 그 식당 차릴 수 있는데 조그만한 카레집 만들고 해야지 바로 그냥 초본드 명륜 진사갈비 그냥 이dol평으로 싹 까버리면은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때 참 곤란하다 이런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2023년도 이제 작년도에 이제 제 생각을 좀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사실 이전에 시도한 게 더 많거든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지만 자잘한 실패 일단 패스를 하고 저의 이제 변화가 시작된 건 2023년도 1월이었고 그때 이제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나는 제품을 만드는 능력이 없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 그러니까 팔리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근데 그러면 팔리는 제품을 내가 대신해서 한번 팔아줘봐야겠다. 제 거를 마케팅을 하면서 안 해본 건 없이 다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마케팅 기술로 대행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마케팅 대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더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렇구나. 예. 이게 어쨌든 비즈니스라는 건 제품을 만들고 그걸 판매하는 건데, 네. 그럼 제품 만드는 거면 쏙 빼면 판매만 남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럼 이거 마케팅하는 기술 배워야겠다. 여기서 제품이라고 하면 그 IT 제품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제품. 아, 네네네. 그렇군요. 프로덕트, 네. 실물이든 아니면 그쵸, 그쵸. 디지털이든, 네. 네, 애초에 팔리고 있는 거를 더 잘 팔리게 만드는 것부터 해봐야겠다. 그렇군요. 네, 그럴 수 있죠. 마케팅. 네. 그게 나중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마케팅 외주를 이제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럼. 네네네. 그죠? 일단 내 걸로 해가지고 너무 많은 그 돈을 잃고 시간을 맞아요, 잃었으니까 일단 돈 되는 것부터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뭔가 게 되게- 너무 이해돼요. 뭔가 되게 굵은 궤적들이 있다. 그쵸. 네, 제품 못 만들었으니까 제품 만들어봐야겠다. 제품을 만들었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팔리는 것부터 해봐야겠다. 네, 맞아요. 되게 굵은 그러니까 저도 궤적으로 사실 그 가시네요. 비슷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저는 결국 그 스타트업에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배웠던 것을 더 하드한 버전으로 배우신 것 같아요. 직접 사업을 하면서 내 돈을 까먹으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하드코어하게 배우셨어요. 그쵸. 진짜.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남의 말을 잘 못 듣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그래도 저는 만족하니까. 시현님은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이제 하나 느꼈던 거죠. 이제 시장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를 진짜 너무 크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멋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세상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IT 비즈니스 그런 걸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다.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간지는 돈이다. 그거를 완전히 뭔가 좀 체득을 한 다음에 네. 아 제대로 돈을 버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 뭐 누군가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좀 돈에 진짜 수점을 맞추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이 있었죠? 어쨌든 마케팅 대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품이 좀 여러 가지였는데 되게 여러 가지 진짜 팔아봤어요. 그냥 그 병의원도 해봤고 그리고 그 네일 아트 그것도 해봤고 네네. 그리고 제과점도 해봤고 그런 좀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마케팅을 네, 도와줬다는 마케팅 거죠. 대행을 했었어요. 뭐 채널은 진짜 다 여러 가지, 뭐 블로그, 인스타 뭐 그런 전부 다 했고. 그거를 그러면 채널들을 열어가지고 마케팅을 해준다는 것은 콘텐츠도 쓰고 네네네네. 홍보도 해주고 네네. 뭐 이제 뭐 퍼포먼스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냥 다 해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때 네. 느꼈던 건 이제 그거죠. 부자한테 팔아야 된다. 돈 있는 사람한테 파는 게 훨씬 쉽다. 그걸 진짜 확실하게 배웠고. 알렉스 홀모지가 네, 얘기했던 맞아요. 그 그거 저한테 너무 것 크게 와닿았죠. 네. 돈 없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매 의사가 있고, 구매할 네, 능력 네, 있는 사람한테 네. 팔아야 된다는 걸 진짜 엄청 크게 느꼈던 거였죠.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의사, 변호사, 혹은 전문직에 있으신 분들은 돈을 쉽게 내요. 왜냐하면 네. 레버리지가 크니까. 네네. 근데 매출 이제 증가율이 낮은 데서는 돈을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적으로 다시 이제 회귀를 하게 됐는데, 회귀를 하게 된 이유는 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나마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마케팅 이런 지식들, 그리고 저의 그런 경험들을 다 녹이면 영상으로 마케팅하는 것들을 하면 너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쇼츠 같은 숏폼 플랫폼, 숏폼 영상들이 대세니까 그걸 하면 좋겠다. 근데 하지만 저는 숏폼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롱폼만 했지. 그래서 그럼 숏폼을 해야겠는데 빨리 배우는 거를 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숏폼 에이전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빠르게 2명을 모았어요. 왜냐하면 제일 빨리 배우는 거는 돈 받으면서 배우는 거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돈 내면서 배우는 것보다 받으면서 배우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아주 빠르죠. 네. 네. 왜냐하면 하면서 배우는 거. 잘해줘야 되니까. 네. 잘해줘야 되니까 진짜 맞아요. 미친 퀄리티 내야 되니까. 맞아요. 네, 진짜. 네. 그래서 겁나 열심히 만들었죠. 네. 이제 쇼츠 팩토리 클럽이라는 외주사를 하나, 이름을 만들고, 홈페이지 만들고, 그래서 하루 정도 해가지고 도메인 사고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유튜버 1000명의 이메일을 크롤링을 했어요. 상위 1000명?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 메일을 한 2번에서 4번 정도 나눠서 보냈고, 한 연락은 10몇 분 오셨는데, 미팅을 한 10명 정도와 전화 미팅을 했고, 그 중에 3명의 클라이언트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숏폼에 대한 그 이해도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서 돈을 높일지 아니면 B2C로 갈지 이 고민이 조금 있었는데 그냥 B2C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리스펙토리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 봤던 거고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아서 그럼 이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릴스팩토리 클럽이라는 챌린지는 언제 오픈하신 거죠? 그럼? 이게 지난달이었고요. 네. 지난달에 오픈을 해서 1기가 끝났고 이제 네. 2기가 시작이 되는데 릴스를 한 달에 8개를 같이 만들어 보는 거죠. 뭐 제가 영상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냥 릴스 떡상 공식 그런 건 모르거든요. 근데 저도 0명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네. 그냥 같이 하자. 근데 대신 제가 적어도 영상 같은 건 알려드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죠.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릴스 팩토리 클럽을 한 달 운영해 보셨잖아요. 뭘 배우셨어요? 제가 처음에 저도 걱정이 되게 많았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릴스를 잘한다는 거는 릴스 팔로워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팔로워가 0명이었고 네. 누가 오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00명이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 했을 때 여튼 이 푸시를 해주는 그거 강제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강제력을 제대로 한번 잘 해주자. 그게 이제 저의 큰 배움 중에 하나였고 네. 그냥 이 특정 제품에 대한 배움이긴 한데 다른 데도 적용이 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만약에 맥북이라는 걸 샀을 때 모든 사람에게 코어한 기능은 되게 다를 테지만 누구는 영상 편집이 되게 코어한 기능이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딱 그것만 딱 만족시켜주면 그 제품이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다른 뭔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릴패클에서는 그 강제성이 메인이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엄청나게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았구나. 이런 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어한 것만 하자. 강제성이 메인이었고. 네네. 메인이 되는 그런 제품만 보안만 잘 해도 네. 네, 구매가 일어난다. 그게 뭔가 그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뭐 솔루션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은 역으로 내가 해결해 주는 게 뭐였구나를 깨닫는 것도 있는데 결국 이게 조금 사업이 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딱 해결해 주는 그런 게 됐을 때 그게 좀 사업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맞아요. 릴패클의 경우에는 저는 정말 말씀하셨던 그 시작의 문제, 그 강제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시작의 문제를 그룹, 커뮤니티로 풀어주는 게 딱 사람들이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맞아요. 엄청나게 떡상한 크리에이터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해보겠다. 이런 게 조금 통하지 않았나 싶고 그거 당분간 계속 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걸 알게 됐던 거는 후기를 받으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후기 전까지는 사실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이 구독자 그 팔로워 300명밖에 안 되는 애가 알려주는 거를 좋아했을까 생각했는데 네. 되게 좋아해 주셨고 네.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다는 그 리뷰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좋았고 제가 그래도 잘했던 거는 저는 이번 주에 이런 걸 했어요 라면서 엄청 공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걸 정말 좋아하시죠. 회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나. 클럽장이.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듣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게. 맞아. 네, 요즘 사람들은 속내를 얘기 안 하거든요. 거의. 근데 그 속내가 거기 나오니까 거기가 그거에 반응을 하는 거죠. 진정성 있는 콘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알려드려야 되니까 해외 막 유료 강의 같은 거 많이 사서 보고 제가 직접 해보고 거기서 얻어냈던 것만 또 강의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기는 조금 그래도 네네, 맞아요. 네. 많이 이 소스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 네. 덕분에 소스가 많이 쌓였고 네. 네. 과거에 그 처맞으면서 배웠던 것들이 잘 집약돼 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릴패클의 멤버로 들어가서 본 건 아니지만 그 릴스 결과물을 봤을 때 영상 때깔도 그래도 좋으시고 그리고 시아님이 관심 있는 여러 이런 지식 컨텐츠들의 내용을 잘 한국화해서 담으신 어떤 시아님만의 어떤 그 시행착오들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뭔가 한 페이지를 마감하는 느낌으로서 되게 좋은 귀결로 가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너무 두 분 덕분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엄청난 아직은 뭔가 또 결과로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언제든지 작아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전과 다른 거는 조금 더 뭔가 보는 눈이 좀 집중하는 눈으로 달라졌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커리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두 분의 디자이너님이지만 되게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 시연님은 들어보셨겠지만 좀 즉흥적이고 왔다 갔다 하는 커리어를 했고 뭐 조씨님은 어떤 환경적인 이유였겠지만 회사를 계속 더 큰 회사를 다녀야겠다. 더 커리어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포지션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목표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셨는데 지금 커리어 초창기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두 분의 관점에서 각각 얘기 듣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시연님부터 해주세요.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만약에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당연히 포트폴리오 많이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요즘에 진짜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쁘게 만들면 됐거든요. 진짜 예쁘게만 만들어도 취업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실행을 안 해보면 포트폴리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이너라는, 제가 디자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장점이라고 알고 있는 거는 그래도 멋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은 없더라도 제품이 멋있는 것처럼 보이게는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이게 진짜 팔리는지를 테스트하기에는 너무 좋은 역량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진짜 직접 팔아보는 게 최고인 것 같고, 네. 그거에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DM을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로부터 좀 많이 받아요. 항상 오는데, 뭐 저는 여기 어디 학교의 학부생인데요. 저는 조씨님처럼 1인 창업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다든가? 아닌데, 저는 이제 항상 고민하는 건 취업과 창업 사이의 고민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취업과 창업 사이의 고민을 하는 이유는 그 이유인 즉슨 취업은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나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압박, 그것 때문인 거고, 창업은 내가 하고 싶은 길,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뭐 이루지 못했던 어떤 하나의 그 뭔가 자아실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런 질문들이 받았을 때 제가 주로 하는 조언은 뭐냐면, 창업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예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실력적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업 운영적 측면인 것 같아요. 이제 실력적 측면은 첫째로 1인 창업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뾰족한 그 뭔가 하나의 스킬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신뢰가 될 만한. 근데 그런 것은 바로 일을 해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사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배울 데도 없고. 그리고 그런 도제 시스템이라도 좀 뭔가 조금 3년 정도라도 배우고 나오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업 운영을 했을 때 말단 직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라고 저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장이 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직원 시절을 겪어본 적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감을 해준다든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진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한마디로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쌓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쌓아갈 것을 조언을 드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근데 거기에 더해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언젠가 무조건 내 사업을 하실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그런데 그럼 그 기간 안에 이 사장이 대체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지를 계속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걸 못했어요. 제가 13년 그 직장 생활 하면서 저는 에이전시, 대기업, 컨설팅 회사 이렇게 다녔고, 스타트업도 이제 파트타이머로 찍먹을 해봤는데 느꼈던 건 뭐냐면, 사장님들이 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고,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거를 직장 생활 때 깊게 보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회사가 그냥 나한테 돈을 주는 곳이고, 그냥 정규직이니까 그냥 그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그냥 어떻게든 하면은 이게 되겠지 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그것이 진짜 후회가 되는 거고, 인간관계 스트레스에 휘말려가지고 뭔가 그 생각만 하느라 허송세월을 많이 보낸 것, 그것이 진짜 후회가 많이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저도 하나만 더 보태고 싶은데,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아픈 말일 수도 있는데, 취업과 창업을 고민하시는 친구들 중에서는 취업을 못해서 창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싸움을 피하는 사람한테 시장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만약에 선택지라면 취업이라도 해야죠. 그게 맞아요. 먼저고, 창업은 훨씬 더 냉정하기 때문에 네. 만약 본인 실력이 없다면 그 실력을 쌓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력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창업해보면 진짜 그 완전 망망대해에 있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 와중에 내가 딱 곧게 서려면 나 자신이라도 서야 되는데, 그 나 자신이 무너지기가 쉬운 게 사업인 것 같아요. 또 사업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나부터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시행착오를 최대한 싸게 하는 게 좋다. 그게 뭐 작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도 좋고, 회사를 가가지고 배워보는 것도 좋고, 요렇게 정리하면은 딱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연님, 우리 동료지만 오늘은 나온부 고민 상담소에서 시연님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조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예. 네. 어떤 고민 있으십니까? 네.
이때 저의 이제 압축된 얘기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메타인지가 매우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두 분께서 혹시 메타인지라는 그 개념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이나 그런 게 있다면 좀 조언을 구하고 역시 철학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질문이 남다르네요. 이것이 노티크의 질문인가? 메타인지 높이는 거. 저는 이 질문 써져 있는 거 보고 사실 생각해 온 건 있었습니다. 저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세요. 예, 예. 저는 그냥 작은 성공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사실은 이거에 대한 답으로 사실 생각했어요. 사실 내가 뭔가를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이것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정말 내리기가 어렵고, 특히 그 비즈니스적인 것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작게 시도해가지고 작은 성공 또는 작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런 방식이 동작하는구나 동작하지 않는구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조언을 사실 드리려고 했고, 아까 방금 커리어 조언해 주셨던 거랑 그냥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초반에는 메타인지가 없으니까 뭔가 큰 스윙을 하지 말고 번트를 내든지 컨택 스윙을 해가지고 좀 감을 봐라. 그것이 설사 헛스윙일지라도 배운 게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근데 아까 다시 오늘 이 방송을 같이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시연님은 오히려 그 작은 성공 때문에 더 나쁜 쪽으로 간 것 같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뭘까 사실 좀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혹시 시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조씨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조씨님은 그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제가 뾰족한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지능적 영역의 부분도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그 지능적인 영역을 키우려면 역시 책을 많이 더 읽어야 되고, 그리고 글쓰기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공감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입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지능적으로 전 채울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이입하는 것은 어떤 것에서 시작되냐면,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를 잘 인정하고 저 감정을 객관화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 판단하는 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은 소설 혹은 뭐 아니면 다른 뭐 드라마 이런 것들도 많이 봐야 되는 것이고, 좀 많이 쌓아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나 자신도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메타인지라는 건 어쨌든 그 나라는 자아를 저기 위에 떨어뜨려서 나를 더 보는 그런 시각을 더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뇌적, 그러니까 생각적 활동을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냐면, 뭐 최근에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안 팔렸어요. 근데 안 팔렸는데 일단은 감정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난 왜 짜증이 나는 거지? 이거는 분리를 해야 되는 거지. 저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숫자일 뿐이야. 분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의 에고가 또 따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정을 통제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그런 것들을 또 적어요. 이제 글로써. 그러면은 내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글을 또 써보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활동을 계속 많이 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편이고요. 사실, 철학적이긴 한데, 어쨌든 객관화, 감정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파보려고 하는 그런 머릿속에 그 추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습관처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근데 이 컨텐츠를 만드는 활동, 조신 얘기 듣고 보니까 생각했는데, 뭐 네. 글을 쓴다든지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든지 컨텐츠를 만드는 활동이 뭔가 그렇게 위에서 조망하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네. 또 사업적으로는 좀 확실히 좀 먼저 시행착오 겪어본 사람 조언 구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조언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그 사람의 입으로 통해서 내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조금 더 그 뭐랄까요, 메타인지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언을 따를 때도 있고 안 따를 때도 있지만, 안 따르더라도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업적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는 저는 사람 만나는 거 먼저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두 분 말 듣다 보니까 저에게 결여되어 있는 기능이 있다면 남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되게 다정하신 분인데 제가 보기엔. 엄청 다정한데 그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없다는 게 뭔가 뭐 사람을 싫어한다 그런 건 아닌데, 당연하죠. 네. 저한테는 잘 안 왔던 것 같아요. 남의 네. 감정이. 네.
근데 이제 조씨님과 병준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기본이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남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뭘까라는 거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타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인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잘 찾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제가 기본적으로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찾는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거가 진짜 맞을까를 생각 자체까지 그까지도 안 가요. 그냥 일단 내가 그냥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부족한 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을 믿고 조언을 구하러 간다? 이게 저한테 너무 어려워요. 뭐 멘토를 찾아가지고 뭐 솔직히 유료 멘토 컨설팅 이런 거를 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한 번도. 저도. 네네. 좀 꽤 그래도 물어보는 편이긴 한데. 네네. 이게 사람의 지혜를 직접 구해서 부탁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게 있는데, 안 그러려고. 근데 그 자리에서는 따를 것처럼 하고 결국 마음은 내가 내 맘대로 하거든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따를 것 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는 거에서 생각보다 저는 설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뭐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 너무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게 진짜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스스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남의 조언을 듣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좀 삶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받아들이고 나면 제 마음에 되게 뭔가 부채가 생겨요. 이 사람의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 돼서 보답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정해서 그러신가 보다. 그냥 뭔가 좀 성공하기 어려운 성격이죠. 하지만 전 도움받고 싹 입 닫아 버리는데. 싹 다 할 연습을 좀. 입 싹 닫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부채감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소수의 신뢰하는 사람을 가까이 있게 듣고 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내한테 되게 커리어 조언이나 사업적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분야지만 굉장히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언을 해줬을 때 되게 좋은 조언, 그리고 실제로 그걸 안 따를지라도 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싹다시 어렵다면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더 친해지고 그럼요. 우리 신뢰관계를 더 깊게 형성해가지고. 네. 네. 이 모임 좀 신기한 게 제가 받는 게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좋아요. 우리가 이제 거의 몇 개월 해서 신뢰가 많이 쌓여서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네. 병준님 진짜 공감된다. 나도 아내랑 사업 얘기를 맨날 하거든요. 네. 또 사실 아내는 아니지만 예비 신부님이 사업을 저보다 훨씬 오래 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많이 주시거든요. 네, 역시 좀 누군가 곁에 있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 말씀, 진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요? 진짜. 네, 그럼 우리 어쨌든 같은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신뢰관계를 또 형성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많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 나온부 구독자님도 우리의 그 이너 서클로 어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신뢰관계를 형성해가지고 네, 구독부터 시작입니다. 많이 알려주십시오. 저희. 네. 서로 조언을 구하고 좀 서로 의지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네요. 네, 오늘 우리 진정한 엔잡러,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해본 야전형 사업가 우리 시연님의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또 1인 사업가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영감을 드리는 컨텐츠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그 인생 스토리에서 저는 그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그 진리라고 하는 게 추상화돼서 들으면은 전혀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강야구 보는데 김성근 감독님이 야구를 슝 하고 푹 쳐라 이런 식으로 오더를 주는데, 그것을 추상화해가지고 배트 스피드는 몇으로 하고 각도는 몇으로 하라 그러면 진리에서 좀 멀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런 다양한 어떤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추상화가 덜 되어 있긴 하지만 되게 진리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해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뵐게요.